네, 간밤에 주목됐던 국내와 해외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에는 어떤 이슈였을까요? 주목되는 건. 네, 주말에 있었던 러시아 내분 상황이 정리되는 듯 하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저희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ussia tries to withdraw control. 러시아가 컨트롤을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킥박스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4일에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입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자 푸틴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하던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벨라루스의 중재로 반란은 종료됐지만 러시아 현지에서는 각종 비상 조치가 시행 중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질문은 그래서 푸틴의 다음 행보는 입니다. 물론 하루밖에 안 되는 반란이었잖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반란, 푸틴 대통령이 집권 20여 년 만에 맞이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장은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푸틴 대통령이 강해 보이기는커녕 심하게 타격을 받은 듯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푸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푸틴은 유독 평소에 배신을 혐오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분노는 24일 아침에 러시아 전역에 방송됐던 연설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났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등 뒤에 칼을 꽂은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속보로 간밤에 나왔는데 푸틴의 대국민 연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에 사실 사전 녹화된 방송 인터뷰나 화상 연설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 반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외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 분노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표출하거나 혹은 이번 전쟁을 지지하지 않은 러시아의 내부 세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다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의 행보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지난 주말 한국은 굉장히 평온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러시아는 여러 가지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에 문제들이 불거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이러한 용병 그룹을 이용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용병 집단이 움직이지만 이게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바그너 그룹인데요. 이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최측근 용병 집단으로 불리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주도해왔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최전선에서 싸움을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러시아의 최측근이라 불렸던 바그너 그룹이 이번에 주말 사이에 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자신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요. 최전선에서 용병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지원도 적고 이러한 정부의 인정도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그룹의 수장이 주도하에 이러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반란 생각보다도 너무 무혈입성을 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정말로 모스크바가 위험하고 푸틴이 제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도 벨라루스의 중재하에 이러한 반란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즉 1.1천하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러시아 내부적으로 얼마나 골마있는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일이 향후 푸틴과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놓고 이제 국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말로 빠르게 진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아니 쉽게 뚫리는 곳이었나라는 우려를 키웠다는 게 가장 큰 우려로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은 일단 일단락은 됐지만 이틀 동안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 두 당사자가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 침묵이 길어진 이유에 대한 이유도 분석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반란이 시작되자 푸틴 대통령은 기존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만 계속 틀어주면서 왜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나왔었는데요. 바로 어젯밤이죠. 26일 밤에 결국에 공개적으로 TV 연설에 나서면서 현재 상황의 정리를 나섰습니다. 자, 푸틴 같은 경우에는요, 바그너 그룹 병사 대부분들은 러시아의 애국자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면서요. 자, 국방부와 다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라. 또는 마지막 옵션으로 벨라루스로 돌아갈 경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면서 바그너 그룹을 달래기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색적인 비난을 했었는데요. 반란 주동자는 병사들이 서로를 죽이길 원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역시 같은 결과를 원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내분으로 갔다는 거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일단 이 프리고진에 대해서는요, 러시아 정부가 첫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하나의 조건을 걸고 이 전쟁 그리고 반란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현재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이 프리고진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정부의 압박이 커지자 이 당사자에 대한 암살설까지 나왔었는데요. 프리고진 역시 텔레그램 영상을 통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자기들의 행동들 이러한 것들도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전문적인 군사 행동과 러시아 국방부의 결정을 통해서 오류들이 많았다라면서 러시아 정부의 허점들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는 와중에 러시아 내부적으로 발생한 이 이슈,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과 더불어서요, 푸틴의 리더십이 정말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잃게 된다면 향후 이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이끌어가는 데 리더십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란이 짧게 마무리되고 프리고진이 망명길에 오르면서 바그너 그룹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질문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키움박스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바그너 용병들은 자신들이 앞서 군사기지를 장악했던 남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러시아 정규군에 협력해서 통합될 것인지, 그렇다고 해도 정규 군인들이 이들과 기꺼이 함께 복무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칠까겠죠. 이번 반란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는 게 크렘린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러시아 군인들 또한 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이런 반란 소식은 군의 사기를 다소 꺾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건 과연 그래서 미국 넌 알고 있었니? 입니다. 프리고진의 이번 반란으로 크렘플린은 혀를 찔린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미국의 외신 보도를 쭉 읽어보면 이 반란 계획 징후를 이미 포착을 해서요.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CNN에서는 이 프리고진이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모으고 있는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번 달 중순부터 사실 미국은 벌써 프리고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아챘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일단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력을 줄 텐데 어떤 파급력이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핵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엔 다시 한번 전쟁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한 번 더 전면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두 가지 요소인데요. 이 부분이 전쟁이 격화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 특히 유럽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키워왔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일으키고 붕괴적인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전쟁의 지금까지 국면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서방, 유럽 국가들의 지원하에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끝에 몰려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 내부적으로 흔들린 이유, 과연 단순히 내부적인 분열인 것인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 서방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러시아 내부적으로 그리고 크렘린궁에서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서방 개입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입장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미국과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체제 투쟁, 내부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면서 분명히 개입 여지가 없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역시 서방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후방에서 조용히 지원해오고 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번 내부 투쟁 역시 혹시 서방 국가에서 알게 모르게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당분간 현재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미국 쪽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 사실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을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거나 내분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푸틴의 위상이 낮아진다면 결국에는 가만히 앉아서도 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의 요소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푸틴의 리더십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러시아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루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면서요. 전쟁에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러시아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만큼 러시아도 내부적으로 현재 상황 빠르게 수습을 하고 푸틴의 리더십을 원상복구시킬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내부 상황 그리고 외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정부 밀가루 가격 인하 요청이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로 넘어갈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에 제분업계에 사실상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분업계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제 밀 선물 가격은 지난해 5월 톤당 419달러 올라서 정점을 찍은 뒤에 내림세를 쭉 보이다가 24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국제 밀 가격이 50% 안팎 내렸다면서 라면 업계가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가격을 내렸으면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라면 업계가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가격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정부가 밀가루 가격 인하를 이뤄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라면값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분업계 쪽은 일단 밀 선물 가격이 반영되기까지는 4에서 6개월 정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 등락으로 가격이나 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지금의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시장의 기능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개입 어느 정도는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밀가루 값을 잡기 위한 움직임에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라면 가격과 같은 이제 판매되는 물건들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분업계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26일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계 모든 주요 회사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분업계 역시 이러한 정부 측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5에서 10% 정도의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자,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과 같은 대표 기업들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현재는 여전히 원가들이 높은 상황, 수입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을 당장 낮추기가 쉽진 않다라는 의견인데요. 우선 제분업계에서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최대한 빠르게 반영을 해서 열심히 애를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입 가격과 실제 선물 가격의 격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 보니까 4에서 6개월 정도 늦는 이러한 수입 가격의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분업계 입장이고요. 과연 이러한 밀가루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질지 그에 따라서 라면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격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CNN의 보도가 나와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뽑았습니다. 어떻게 엮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또 러시아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크게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근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더욱 키운 상황입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이런 근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는데요. 자, 5월 달에 유럽 근원 소비자 물가가 5.3%였는데 오는 6월에는 5.7%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결국에 금리를 이때까지 급격하게 올린 이유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는데 결국에는 이 물가를 잡는 효과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금리를 올렸던 효과들이 지금 정도로도 안 된다, 즉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금리를 보다 강하고 그리고 빠르게 올려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미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러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을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그 보조금을 빼려 하니까 그 인플레이션 부담은 배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까지는 정부 측에서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올해부터 해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시작되는 만큼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과연 어떠한 금리 인상 속도를 가져가야 될지를 놓고 많은 경제적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잘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해졌을 때 중앙은행이 이를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불가능한 건 아닌지 경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